오늘은 석유의 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와 나라와는 다르게 이 나라는 기름으로 수출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갑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오늘의 이 키워드인데요. 요즘 이 나라 정치판이 어지럽다 합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글로벌 시장 낱낱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든 프렌즈 이호룡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나라 요즘에 두 대통령 사태로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명이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2018년 5월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그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부정선거였고 이 부분에 대한 시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러면서 군부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다가 이번에 그 후안 과이도라는 젊은 어떤 국회의장이 반발로 인해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이미 선정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트럼프가 오케이 화답을 한 겁니다. 예, 성명서를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네. 후안 과이도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일단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마두로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를 하면서 여기서 대러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후안 과이도 이제 국회의장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이고 예. 미국을 이제 등에 쥐고 있는 것이네요. 임시 대통령이죠. 그렇군요. 예. 예, 뭐 이 두 나라의 한 나라에 두 대통령이 있는 셈인데요. 그럼 뭐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후안 가이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19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3년생이요? 예. 37이고요. 만으로 35입니다. 저보다 어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경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1%도 안 되는 기득권층이 거의 대부분의 그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한 99%가 거의 굶다시피 하고 있고요. 예. 당장 3만 %의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이번에 그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최저임금을 4배로 올렸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천 원이면 한 네, 2만 원 네. 올린 거죠. 예,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네. 이미 4만 %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예, 그러니까 예.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화폐가 화폐의 노릇을 못 하고 있는 지금 나라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페트로 그 가상화폐를 네. 발행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이 원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마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난민 같은 경우에도 주변구로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명분은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다시 뿌리 정착할 수 있게끔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후안 가이도가 이렇게 딱 지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경력에서 나타나는데 그 예전에 그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 있지 않습니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에 상당한 반발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 우고 차베스의 후임이 마두로입니다. 네. 네, 둘 다 독재 정권은 맞지만 우고 차베스는 또 잘한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그 방송을 장악하려 하니까 여기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의 지도자가 그 후안 가이도거든요. 예, 그러면서 네네. 09년도에 그게 07년도였고요. 09년도에 대중의 지지라는 VP 정당을 만듭니다. 예, 이 정당을 만들면서 2011년도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을 하고요. 2016년도에 바르가스 주에서 정식 국회의원이 되면서 바로 국회의장까지 올라가는. 이 인물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네요. 보통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올해 1월 10일 날에 그 마두로 대통령이 재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그 재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요때 갑자기 후안 가이도가 나오면서 상당한 그 시위를 벌였고 네. 여기에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임시 대통령을 본인이 셀프로 나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예, 그 마두로 취임 이후에 상당히
마두로가 좀 화가 나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여기에 유엔 안보리까지 지금 현재 펼쳐지면서 미국과 유럽은 네, 지금 네. 후안 가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두로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면서 야, 네. 이게 또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가이도의 내전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제전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한 나라의 두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뭐 논란 이것보다 조금 더 확산된 그림인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글로벌 정치판의 어떤 뭐 이 나뉨이라고 할까요? 이분법적인 나뉘. 그러니까 이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제 미국과의 외교 관계 다 끊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너네 이제 경제 제재 들어갈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 또 들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미국의 조치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상당히 지금 극한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잠잠해지니까 네. 이제 남미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웬일이에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베네수엘라 기득권 중에 가장 강한 기득권 중에 하나는 군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부의 기득권들이 지금은 마두로 편에 다 서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뉴욕타임즈에서 뭐라 나왔냐면 일부 군부가요 현 정권에 대항해서 이미 쿠데타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고 군부 내에서도 파가 갈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일부 베네수엘라 일부 군인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편에 쓸 거냐, 러시아, 중국 편에 쓸 거냐 이게 지금 또 군부의 분위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미국이 만약에 군대를 지원하는 어떤 형태, 즉 뭐냐면 전함이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핵항모 같은 경우에도 만약 앞바다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베네수엘라 군부는 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를 이미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로 인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뭐냐면 말이에요? 2017년도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이미 거론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얘기는 군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군대를 빼니까 이제 좀 쉬니까 이제 너무 쉬었다 생각이 들었는지 네. 이제 베네수엘라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유가의 어떤 상승을 지금 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지금 네, 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를 좀 내다볼 수 있나요? 사실 뭐 이런 전망이 참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래도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요 원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원유 매장량이. 그런데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원유 매장된 이거를- 원유를 못 퍼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유는 많은데 네. 원유를 풀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최근에 110만 배럴에서 한 120만 배럴 일일 생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 1,000만 배럴 다 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원유 생산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생산량은 거기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참.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또 압박을 하게 되면 한 50만 배럴에서 60만 배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로부터 굉장히 싼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중재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110만 배럴 생산하다가 어차피 못 파니까 50만에서 60만 배럴 줄어들면 네. 일일 생산량이 한 50만 배럴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감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을 때 사우디가 뭐라 그랬냐면 120만 배럴 정도 감산이 가능하다.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충실히 이행해서 상당히 빠르게 줄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줄이고 싶지 않아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는 목표를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유가는 상승 쪽으로 베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란에 대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방송에도 했었는데
이란산 원유를 달러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게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회사를 세우고 네. 여기서 유로화로 결제해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는 문제 없는 거잖아요. 해도한 게 아니니까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최근에 셰일오일 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백악관에 쏟아냈거든요. 우리 망하고 있다. 네가 지금 말하는 유가 낮추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한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재선을 생각해 드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데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고부 같은 경우에도 42%의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데 39%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밀러 특검이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 밀러 특검에 대한 어떤 러시아와 관련된 압박 그런 커넥션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을 달래야 되는데 달랠 방법이 뭐냐? 베네수엘라를 압박해버리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셰일오일 업체의 부도도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셰일오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유 재고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번 주에 보시면 원유 시추 공수가 27개 늘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5월 달에 이란 그 압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다시. 그런데 4월 달에 또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것만으로도 저는 유가 상승의 어떤 호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악재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압박과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어떤 감산에 대한 회의가 4월에 있고 5월에 이란 제재 관련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봄에 또 드라이빙 시즌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차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본다면 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한 가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금 원유 많이 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원유 사주는데 미국은 싸게 팔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비싸게 네, 파는 네. 순간 시장의 유가도 가격이 상승할 거다. 결국은 따뜻한 봄날이 오면 유가는 상승할 거다에 그 전문가들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변동성은 위아래로 크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유가 상승에 베팅, 국내 관련주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와는 별개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되게 되는 것이 그렇죠. 휘발유가가 이제 좀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반등 추세를 탄다고 해도 그때처럼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 정도까지를 내다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또 6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지금 이런 거죠. 멕시코만의 정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들여와서 그 정제를 한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 이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한 정제 마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여기서도 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네. 셰일오일 업체도 살면서 정유 업체도 뭐 가격 싸지면서 좋았던 네. 요 중간 어느 정도 부분에서 좀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냐. 그리고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한 유가에 대한 부분을 베네수엘라, 이란을 활용하면서 유가를 조절하지 않겠냐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제 유가 흐름에 상당한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군들 있잖아요. 뭐 정유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그 흐름 한번 쫓아가 보는 것 어떨까 싶고요. 또 이번 한 주 월요일 주 초반이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 또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 있다면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FOMC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FOMC는 인내심,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단어, 키워드.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인내심을 가지고 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어차피 금리 동결이니까요. FOMC 결과 기다릴 필요 없어요. 성명서에 그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내용.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파월이 지금 현재 그 QT죠. 양적 긴축을 조기 종료할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상당히 완화적이냐 아니면 긴축적이냐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협상은 뭐 다 얘기했지만 특별히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스티브 무너신이 뭐라 그랬냐면 환율 이슈까지 본다 그랬어요.
환율 이슈는 뭐냐면 결국은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위안화가 더 강해지는 지금 6.74위안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굉장히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머징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은 위안화와 상당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증시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부분이 또 뒤로 후퇴한다면 오히려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 받을 것 같고요. 29일에요. 브렉시트 관련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쿠퍼볼스 그 법안인데 이게 뭐냐면 2월 26일까지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 연장에 관한 표결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하원에서 표결이 된다면 그래서 처리가 된다면 오히려 브렉시트가 굉장히 연장된 상황에서 실시되거나 아니면 브렉시트 그 발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운드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달러 인덱스 하락에 의해서 글로벌적인 증시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거 반대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반대로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예상과는 다르게 된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 상당한 폭락을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돌발 변수가 안 나오기를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거든 프렌즈 이호령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